자,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연 법률행위라고 해서 민법 첫 번째 정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요.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좀 체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연 법률행위라고 해서 요거 이제 대응하는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 오늘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총 3가지 법률행위는 크게 3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대표값이 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되게 되면은 양 당사자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그랬을 때 계약이 만약에 유효한 것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유효인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만약에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라는 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소위 강행규정 위반하거나 민법 103조 또는 104조 등의 위반이 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어떻다? 무효. 그래서 갑은 소위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 없고요.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만약에 취소 대상이 되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유효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매도인 등기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게 가장 기본 구조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취소권이라고 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건 법적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급부의 이전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무효와 유효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취소 3가지 유형으로 보게 될 테고요. 자, 먼저 이 유효인 법률행위한 유형으로서 계약의 성립이라는 주제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는 좀 잡다한 내용들 다 담아놨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 몇 개만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청약과 승낙이 있게 되면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계약의 성립 요건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해 봐야 되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 너의 X 부동산을 1억에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걸 우리가 승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이때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관한 법률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구성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먼저 청약 관련한 주요 쟁점들 하나, 둘, 3개 정도가 이슈가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이냐 무효인 것이냐 요걸 이제 하나 따져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을도 있고 병도 있고 2명을 합시다. 이 친구 2명이 있는데 야, 내가 이 1억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말이야. 자, 누가 너네들 중에 이 부동산 나한테 1억에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다. 또는 이제 길거리 가서 미친 듯이 내 부동산 1억짜리를 사시오 큰 소리로 외치는 거. 그랬을 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겠소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자, 근데 병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 부동산을 1억에 사겠소 라고 했을 때 이때 경매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때는 2개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요 경매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갑이 만약에 1억에 이 부동산을 사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없어.
바로 매매계약은 2번 성립합니다. 만약에 매매계약 2번 성립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갑은 또 등기 넘겨줄 의무, 병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고 또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 두 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 특이한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면서 그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은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의 청약이라는 것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가 1억짜리 물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을한테 야 이거 너 나한테 이 부동산을 2억에 사라 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을이 어이없어서 쌩까겠죠.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대비해서 나름대로 갑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당신이 이 기간 내에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의 청약을 담았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것이냐? 아니, 청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사안적 검토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 시가 1억짜리를 2억에 사시오 청약을 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일주일 내에 네가 거절한다는 뜻을 표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바로 난 네가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청약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청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나중에 승낙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청약이라고 하는 게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걸 따져 물을 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요? 바로 특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청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약 관리하는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포인트 내용은 되게 간단해. 근데 이게 약간 응용 들어가는 그런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 소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만 2억짜리 물건을 하십시다. 2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 답을 주시오라고 해서 이 청약을 한 시점이 5월 1일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화시켜서 5월 10일까지만 답을 주면 되는 사안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5월 2일 날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토지가 2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5월 1일까지만 해도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토지였었는데 5월 2일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서 10억 가치가 있다? 좋아. 냉큼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 계약을 승낙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계약은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 물론 5월 10일 전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자, 이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응용 들어가 볼까요? 바로 철회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되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철회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동철, 상추, 취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할 때 철회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단순화 시킵시다. 철회라고 하는 물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월 1일 날 이 부동산을 을에게 2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했습니다. 도달했으면 을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어머, 내가
큰 미친 짓을 했네 해서 나 2억 너한테 사라고 했던 거 물릴 거야 라고 하는 거, 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효력이 발생한 상태야. 10일이라는 기간을 줬다면 이때는 10일 동안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승낙을 해버리면 계약은 성립하게 될 테고, 갑은 을에게 자 등기 넘겨주고, 을은 자 10억이 아니라 2억에 어떻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되는 거. 이게 이제 도달주의 관련해서, 자 그래서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청약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바로 철회할 수 없다. 좀 더 응용 들어가 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지워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산을 이제 살을 붙여가 보십시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자 2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이제 오케이 승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 관계를 좀 따져보게 되면 갑이 청약을 한 시점은 5월 1일이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자, 사이드 쟁점으로서 5월 2일 날 편지는 도달한 상태입니다. 언제 도달했던 도달한 상태야. 그래서 10일간의 기간을 줬다라고 했는데 5월 2일 날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장례식을 치른 건 별개의 문제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좋은데 2억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 라고 해서 자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냐. 예, 그대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했으니까. 뭔 소리냐면 실제로 승낙을 하는 시점에서 갑은 사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의 이자 갑의 의사는 을에게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유효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계약은 역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재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바로 자 이렇게 청약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 청약을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그 청약은 유효한 것이다. 또 하나 약간 응용 들어가는 거,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청약에 대해서 청약을 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피성년 후견인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개사법 할 때 논의할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외에도 미성년자까지 이 셋을 가리켜서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권한을 제한능력자에게 부여하는데, 자 이 청약을 했던 갑이라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그 사이에 5월 10일 승낙하기에 앞서서 5월 4일쯤에 노망났다고 국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피성년 후견인, 소위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피성년 후견인데, 문제는 이런 식이야. 자 10억짜리 물건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노망이 나가지고 5월 5월 1일 날 2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을이 당황스럽습니다. 10억짜리 물건을 왜 나한테 2억에 사라고 할까 해서 거기 이제 또 이 사람이 형식을 갖춰서 5월 10일까지 답을 주시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5월 4일 날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 피성년 후견 선고 법원에 결정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5월 3일까지는 갑은 정상이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5월 2일 날 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5월 4일 날 피성년 후견인이 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만약에 갑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달하면, 청약은 도달하면, 상대방이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응용 들어가면 이미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은 또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거 이제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경우야.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한 상태에서 을의 승낙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갑에게는
병이라는 상속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장사를 치르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을이 승낙을 해버리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다시 쟁점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약, 유효, 도달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고요. 불특정 다수된 청약도 유효한 것이다. 한편, 자, 이 승낙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 자라는 식의 이런 청약은 무효 이렇게 가고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주체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 의사표시자가 의사를 표시한 후에 상대방이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그 시점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승낙 관련한 법적 쟁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불특정 다수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디에서 자, 남산 올라가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남산에 가서 큰 스피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자, 내 부동산을 파시오, 사시오, 값도 청약을 하고 값도 자기 빌딩에다 써놨어. 그냥 자, 구체적인 의사표시로서 이거 10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한 상태입니다. 을이라는 사람도 자기 건물을 3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도 자, 2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과 비교가 되게 되는데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본 가불병정이라는 사람이 남산 위에 올라가서 자, 내가 100억 모든 부동산을 다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낙을 했을 때 이때 갑과 자, 정, 을과 정, 병과 정 사이에 계약이 성립해서 매도인은 등기 정한테 넘겨주고 매수인은 자,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바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다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 자,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청약도 어떻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간단한 그런 걸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매도한다라는 청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을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자, 기간 볼까요? 자, 청약을 한 건 5월 1일이고요. 자, 도달한 게 5월 2일이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답을 다오라고 했는데 아예 넉넉하게 5월 15일 날 발송해서 5월 17일 날 도달했다. 해서 편지 주고 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5월 15일 날 승낙을 해서 하여튼 도달했다고 치면은 이때는 바로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가 아까 5월 17일 날 도달했다고 하면 자, 바로 5월 17일부터 각각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약도 승낙도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 10년 사이 한 2번 나왔던 주제가 바로 이게 있어요. 격치자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성립하게 된다. 약간 이게 어렵고요. 이슈가 되게 되죠. 자, 볼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을에게 X 부동산을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면서 일주일 내에 자, 7일 이내 답변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5월 2일 날 5월 1일 날 도달하고 발신은 4월 30일 했다 하십시다. 5월 1일 날 편지가 도달합니다. 그럼 이제 7일 후가 얼마인가요? 자, 그래서 그냥 5월 8일을 하십시다. 5월 7일로 하십시다. 5월 7일 날 이 사람이 자, 좋아, 이 부동산을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떨어져 있고 핸드폰으로 안 하고요. 자,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사안이다. 그런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5월 7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안인데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5월 7일에 합니다. 근데 등기 우편이 여차저차해서
도달한 시기를 보니까 5월 10일 날 이 편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은 성립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승낙기간 내에 이미 발신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5월 7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즉 5월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 간의 계약이라고 나선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이미 어떻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5월 7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걸 승낙기간이라 부르게 되는데 5월 10일 날 도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5월 7일 날 발신한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조건을 붙인 승낙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1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한 사안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9,500이면 사겠습니다 라는 승낙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건을 붙인 승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그 청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은 얼마? 1억에 성립하느냐 9,500에 성립하느냐 둘 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의사표시 합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9,500에 팔면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이런 의사의 표시에 따라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텐데 특수한 형태의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볼까요? 교차 청약 가끔 시험 문제 답이 되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향가 없는 의사 실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럼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객이 뭐 태그를 또는 이제 동전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전기사 아저씨가 입으로 이거 타려면 얼마를 내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고 근데 알아서 돈 내고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때도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데 따로 이 의사 실현, 행동으로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이라는 이렇게 시부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중요치 않고요. 한 10년 사이에 지문 한 번가 구성이 됐고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것이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도달주의라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특수한 경우 격치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거 발송했다 하고 나중에 도달했던 전제에서 발송한 그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좀 특이한 개념이 되겠고요. 교차 청약도 자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X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사시오. 이거 5월 1일 날 편지를 보냈고 5월 3일 날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을이 갑에게 1억에 너의 부동산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해서 5월 1일, 이 5월 3일 도달하기 전에 청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이 편지가 도달합니다. 두 개가 서로 크로스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금액도 똑같이 1억이다. 그러면 이때는 두 개 청약이 교차가 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된 그 시점에 어떻다?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사실현자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지문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해 가실 때 긴 지문을 길게 가시게 되면 너무 어려워져. 성격 급하게 가지 마시고 기본 틀을 외워버리는 거야. 바로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청약이 모두 도달하는 때 그때 바로 다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 5월 1일 날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을한테 편지를 보내고 5월 3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의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 5월 3일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 2일 날 편지를 보내서 5월 4일 날 도착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의 자, 또 청약이 되는 거죠. 너 부동산을 나한테 1억에 파시오라는 청약 5월 4일 날 자, 성립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청약이 교차되게 되면 이 두 개 청약이 모두 도달하는 그 시점에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요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요. 1년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영역. 그래서 아마 민법 공부하실 때 조금 쉽게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제의 의미를 정확히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자, 3분만 끊었다가 우리 공부하실 내용 계약의 분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